다음으로 리더 특강을 이제는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한국 강점이 합법이었냐 불법이었냐를 떠나서 일본은 한국을 자기 나라에 편입한 적이 없습니다.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음으로써 국제법상 국가가 아닌 상태로 만들어버렸고 이걸 보호국익 체제라고 합니다. 일종의 자치령이었죠. 내정만 대한제국 황제와 정부가 담당하는. 그리고 1910년에 병합조약으로 이 자치권마저 빼앗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이 일본이 됐느냐 하면 일본이 된 게 아니라 황제는 왕으로 격화되고 고종은 태황제였다가 태왕으로 격화됩니다. 근데 어디 태왕이고 어디 왕이냐면 조선의 왕이고 조선의 태왕입니다. 국호를 고쳐서 한국의 국호를 고쳐서 조선으로 바꾸면서 조선 왕을 그대로 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국제법상으로는 일본의 직할령, 동아시아의 전통 개념으로는 일본의 번국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 편입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대략 몇 가지 편입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을 만들어둬요. 첫째, 통화권을 달리했습니다. 한 나라의 통화권이 다른 법이 없어요. 일본은 일본은행권 통용지역, 조선은 조선은행권 통용지역. 둘째, 법 적용을 달리했습니다. 일본은 일본 헌법이 이제 관철되는 지역이고, 조선은 일본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다른 나라죠. 셋째, 일본의 지방제도는 도도부현이고 조선의 지방제도는 도부군면입니다. 같은 나라에서 다른 지방제도를 택하는 법이 없어요. 넷째, 일본의 학제는 소학교, 중학교고 조선의 학제는 보성학교, 고등보성학교입니다. 한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다른 학제를 적용하는 법도 없죠. 조선은 일본의 직할령이었을 뿐이고 일본에 편입된 적이 없고 일본 헌법을 적용받은 적이 없고 당연히 일본 국적을 인정받은 적도 없습니다. 1점 알기까지 그랬어요. 김문수 씨가 일본 국적이었다고 하는데 일본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한국인들한테 국적을 준 적이 있느냐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지 우리가 헌법상의 선언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아까 차기근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선으로 이름이 바뀐 채로 아무 실권 없는 허수아비 상태로 있다가 1919년에 우리 스스로 왕국이었던 이 조선을 다시 민국으로 바꾸는 그런 헌법 절차를 거친 것이고 그게 86년도 문서에 정리된 역사 내용입니다. 이건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아직도 왜 손기정이 일장기 들고 마라톤에 베를린 올림픽에 나갔느냐 이걸 가지고 일본 국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무렵에는 이제 우리가 한국인이 일본은 올림픽에 1920년에 처음 참가했습니다. 한국인이 올림픽에 일본 대표단 자격으로 참가하기 시작한 것은 1932년부터입니다. 만주사변 이후 중일전쟁이 닥치면서 일본인들의 식민지 통치 전략이 한국인들에게 그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이면 한국인들이 중국 편에 설까봐 한국인들에게 일본인이 된 듯한 느낌을 주려는 정책들을 몇 가지 실시를 해요. 그걸 가지고 마치 일본이 한국에 자국 국적을 부여했다는 것처럼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왜곡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한참민 의원님께서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는 하는데, 동아시아 최악의 오역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정치란 과연 무엇인가?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보다 정치에 대한 생각이 먼저였으니까. 2500년 전에 공자는 정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의 질문에 정치란 바로잡는 것이다. 정자, 정야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바로잡는다는 게 과연 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다들 바로잡는다는 게 뭔지를 아니까. 바로잡다라고 하는 발을 정자는 원래 배틀에서 갓 짜낸 배를 이제 위아래로 펴서 평평하게 만드는 그 행위를 의미했습니다. 그게 발을 정자라는 글자의 모양이에요. 좀 엉켜 있고 뒤틀려 있고 이런 거를 이제 거기에 조화와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를 바로잡다, 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석기 시대 인간을 상상해 보죠.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 여러 개가 물론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고, 인간을 인간으로 만든 습성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좀 견해도 여럿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누워 자는 습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발 동물 중에서 배를 하늘로 향하고 자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면서, 그렇게 잘 때, 구석기 시대 인간들이 노숙할 때, 그 잠들기 직전에 눈앞에 펼쳐진 거는 그 하늘의 은하수였을 겁니다. 그 수많은 별들,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어느 별도 다른 별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것. 거기서 완벽한 조화, 평화, 질서, 이런 것들을 의식했겠죠. 그리고 땅을 보니 수시로 지진, 화산 폭발, 가뭄, 홍수 같은 이제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고, 여기 사는 존재들은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기 위해서 싸우고, 무질서, 혼돈, 이게 느껴졌을 겁니다. 거기에서 정치의 개념이 출현했다고 봅니다. 정치란 바로 이 하늘의 완벽한 질서를 혼돈스러운 지상에 구현하는 것, 아니면 지상의 혼돈을 하늘의 완벽한 질서로 대체하는 것.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요즘 기준으로는 사기꾼이 하는 거겠지만, 그때 기준으로는 하늘의 명을 받은 자, 아니면 하늘의 아들, 하늘과 혈연으로 이어진 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재정일치 사회가 열린 이유이고, 그리고 천자를 자처하는 황제 또는 그 신의 선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천 년간 정치 권력을 독점해온 이유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수많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의 전제군주에게 복종하면서도 문제를 못 느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건 인류 정치사에서 늘 군주제는 인류 정치사의 99%를 군주제가 지배해 왔어요. 정치란 그런 것이다. 누가 하는 것이냐? 천명을 받은 자가 하는 것이다. 이 믿음은 인류의 의식 DNA에 전 새겨져 있다고 봅니다. 근데 18세기 말부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1776년에 미국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1783년이, 이제 83년이죠. 3년이 되어서 전쟁에서 이기고 89년에 미국 연방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 해에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나고 또 3년 후에 프랑스 공화정이 수립이 됩니다. 이 나라를 뭐라고 불러야 하나? 왕이 없는 나라가, 고대 아주 그리스도식 국가를 빼놓고 이제 근대 이후에 왕이 없는 나라가 처음 출현한 거예요. 이 나라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가? 아시아인들, 한자 문화권 사람들이 굉장히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정치란 천명이 있고 천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천자 밑에서 왕공 대신들이 있고 그 밑에 백성들이 있는 이런 위계를 믿어왔는데, 왕이 없는 나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19세기에 들어와서 특히 아편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하면서 중국인들의 위기의식이 높아집니다. 저것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인가 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국제법 서적을 읽어야 했어요. 읽기 위해서는 번역이 필요했죠. 저는 그때 번역된 단어로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번역을 하면서 데모크라시라는 단어를 발견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되지? 근데 그 번역하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의 이제 일본도 중국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어요. 이즈미주의다. 내셔널리즘은 국가주의든 민족주의든, 인디비주얼리즘은 개인주의, 예컨대 소셜리즘은 사회주의, 캐피탈리즘은 자본주의. 데모크라시는 이즘이 아니에요. 체제였어요. 정치 체제였어요. 정확히 번역하려면 다수지배, 아니면 데모스 자체가 민중이란 뜻이었기 때문에 민중지배, 아니면 민중정치,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굳이 다른 단어와는 전혀 다르게 이걸 민주주의라고 잘못 번역했어요.
왜 잘못 번역했을까? 우리가 이때 민주주의, 그 당시 사람들이 민주주의라고 오역만 하지 않았어도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반국가 세력에 맞서 싸우자. 이런 황당한 소리는 안 들었을 거예요. 이건 이념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제 초등학생들이 말하듯이 다수결로 결정하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그리고 소수 의견도 존중한다는 것이 원칙인. 그러니까 다수가 갖는 이념이 민주주의 이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 민주주의 그냥 그러실 뿐입니다. 그러실 뿐이고, 그 안에 어떤 이념이 담기든 그건 민주주의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민주제라는 거였어요. 민주주의를 잘못 번역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역을 했느냐. 우리가 민주주의 말고 민자가 들어가는, 앞에 들어가는 단어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민예, 민속, 민화, 민요, 민간의료, 민간신앙. 민자가 앞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촌스럽다, 투박하다, 정교하지 못하다, 세련되지 못하다, 질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의 단어들이에요. 민화와 김홍도 그림을 같이 놓고 보고 어느 그림이 더 좋으냐 그러면 아무리 민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김홍도 그림이 더 좋은 거예요. 전문성이 없음, 이런 의미로 쓰여왔어요. 원래 민을 그렇게 써왔어요. 원래 민이라는 글자는 한자에서부터 이미 굉장한 차별성을 담고 만들어진 글자예요. 지금도 이제 예를 들어 북한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고 중국의 국호는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인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인과 민을 합친 단어입니다. 인과 민은 차별을 했어요. 공자의 논어에서 인민이 함께 나오는 구절이 딱 하나 있어요. 무슨 구절이냐면 도천성지국에 경사이신하고 전룡이 애인하며 사민이시하라. 무슨 뜻이냐면 큰 나라를 다스릴 때는 매사에 조심하고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하며 물자를 절약하고 그 다음에 재를 아끼며 민을 부릴 때 때에 맞춰야 한다.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아끼는 사람이에요. 정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 천명을 수행하는 데 도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이에요. 그 당시 고대에서는 도시인들이었죠. 민이라고 하는 건 그 밖에서 그저 피지배자로서 먹을 것들, 입을 것들, 이거 생산해서 도시인들에게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피지배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계급으로 보자면 이렇게 나뉘는 개념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잔재가 남아있어요. 도시에 살면 직업이 정치인, 문화예술인, 언론인, 뭐 이런 식으로 인자를 붙여줘요. 도시 밖으로 나가면 지금은 인구가 대폭 줄어들었지만 농민, 어민이에요. 민과 인은 그렇게 차별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민이, 인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고 민은 정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천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민이 주인이 된다. 이건 전부 오랑캐 습성이라고 본 거예요. 그걸 번역할 당시에 중국에는, 세계에는 민주정 국가가 딱 두 개 있었어요. 미국과 프랑스. 나머지는 다 왕이 있었죠. 근데 왕이 없는 나라가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어요. 그래서 그걸 일종의 민주제라고 번역하지 않고, 바뀔 수 있는 제도라고 보지 않고, 오랑캐들의 일종의 주의 주장이다라고 해서 민주주의라고 번역했던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런 의미였어요. 민주제라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제도인 것처럼 보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제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1882년에 미국과 수도통상조약을 체결할 때 이제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고종이 대조선국 대군주 서명을 딱 해요. 도장을 찍습니다. 저 미국의 저 우두머리는 뭐라고 불러야 되나?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추장 그러면 되는데, 그렇다고 한 나라인데, 큰 나라인데 추장이라고 그러기엔 좀 미안하니까. 그래서 미리견국 백리세천덕이라고 썼어요. 백리세천덕은 뭐냐면 프레지던트를 발음 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니까 백리세천덕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좀 일찍 번역을 하긴 했지만 한자 번역권에서 고민을 하죠. 저 백리세천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직함으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 적합할까? 중국에서는 총통으로 번역을 했어요. 8기군의 우두머리쯤 돼요. 황제보다 좀 아래, 황제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그 아래 바로 아래급. 일본에서는 대통령으로 번역했어요. 통령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치면 대령급이에요. 일본에 장군이 있으니까 장군까지는 못 주겠고 그보다 아래 통령을 주면서 앞에 대자를 하나 더 붙여준 거죠. 그래서 거기 붙이는 존칭도 폐하, 전하, 저하, 하파 아래 각하를 붙여요. 대통령 각하 그러면 원래 각하는 우리나라에서 판서급들한테 붙이던 거였거든요. 영의정만 돼도 하파였어요. 하파 아래가 각하예요. 그렇게 낮춰 잡았어요. 일종의 이제 미국에게 강제 개양당했던 일본의 경험이 호칭을 격하하는 것으로서 복수했던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민주국가는 민주주의는 오랑캐이 제도이고 그 수반은 왕도 못 되는 그런 자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동아시아인들이 공유했던 생각이었어요.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는, 민주라고 하는 단어는 1884년 한성승부에 처음 소개돼요. 근데 이거 좋은 제도라고 아무도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뭐 전제군주 국가에서 민주가 좋은 제도라고 얘기할 리가 있나요? 한국인들, 아시아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은 그랬어요. 첫 번째 인상은 저거는 오랑캐지들의 제도다. 어디 무식하고 못 배운 것들이 정치를 하고 나라의 주인이 되겠다고 나서느냐라는 정도의 생각이었죠. 그랬다가 이제 미국과 수호 동상조약을 체결하고 미국인들을 무슨 고문관이나 교사로 조빙하고 또 미국인 선교사들이 찾아오고 1883년에 보빙사라고 해서 한국인 조선의 외교사 절단이 미국에 가고 미국의 실상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오랑캐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 문명이 대단히 그 수준이 높더라. 뭐 당시에 이제 뭐 전등도 나오고 그냥 거리에 기차가 다니고 전차가 다니고 하던 그런 상황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는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배우고 또는 여기 와 있는 미국인들에게 배우고 하면서 미국이 부강한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여러 황당무계한 대답들이 나오곤 했습니다만은 일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나라가 천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도 흘려버리지 않기 때문에 저 민주제도라고 하는 것이, 의회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나라가 부강할 수 있겠다. 10사람의 의견보다는 10,000사람의 의견이 낫지 않겠느냐. 여기에 동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민이라는 글자를 재해석하자는 운동이 시작돼요. 1897년에 독립협회 생긴 이듬해 윤치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 민자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는 뜻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 민은 하는 일이 관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는 것밖에는 없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 민을 위에 두고 관을 아래에 두는 것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비로소 개화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요체를 이해한 거예요. 그동안 천대받았던 아무런 정치적 권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을 우대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이벤트가 생깁니다. 그 다음 봄에 만민공동회라는 행사가 열려요. 독립협회 주최로. 왜 놀랍냐면 그 이전에 1860년대에 개항에 반대하면서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수천 명이 연명상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연명상소의 이름은 만인소였어요. 사람만 상소할 수 있어요. 만인소. 그 관례에 따르자면 이 만민공동회는 만민공동회가 아니라 만인공동회가 됐어야 했어요. 근데 이름을 만민공동회라고 지은 거예요. 게다가 봄에 제1차 만민공동회 때는 개막연설을 누가 하냐면 쌀가게 싸전상인 현덕호라는 사람이에요. 이 도시인 중에서 최하위였어요, 사실은. 사, 농, 공, 상의 최하위를 일부러 여기다 집어넣어요. 산원공상이라고 하는 것이 관념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산은 왕을 도와서 1000명을 지상에 구현하는 일을 하는 사람,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은 땅에 땀을 쏟아서 먹을 걸 만드는 사람, 땅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공은 이 자연물을 자기 손으로 가공해서 다른 쓸모있는 물건으로 변화시키는 사람. 그래서 사람의 일이었어요. 천지인이죠. 천지인 개념에서 산원공의 위상이 나오고 위치가 나오고, 상은 스스로 세상에 보태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유무상통해서 세상이 잘 돌아가게 만든다 해서 네 번째로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네 번째한테 개막연설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해 가을에는 두 번째 만민공동회가 일명 관민공동회가 열립니다. 왜 관민공동회라고 했냐면, 이 자리에 당시 의정부 참정, 그 이전 직함으로는 영의정, 지금의 자위로 보면 국무총리급에 해당하는,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박정영이 나왔어요. 정부 대관들이 다 참석했어요. 그래서 관민공동회라고 합니다. 국무총리께서 나오셨어. 또는 영의정 대감이 나왔는데, 그 대회의 개막연설을 누가 하냐면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합니다. 백정이에요. 백정 출신이. 이 사람의 첫 마디가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요 무지몰각하외다. 로 시작해요. 이게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의 민주제죠, 민주제. 저는 민주주의라고 그냥 부를게요. 이미 그렇게 번역이 됐으니까. 민주주의의 본질을 꿰뚫은 행사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모아서, 의견을 모아서 노선이든 정책이든 이걸 정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그런데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이 사람들의 말은 언제든 들려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하는 말은 온갖 뉴스가 아무리 황당한 얘기라도 다 보도해줘요. 근데 정작 힘없는 사람들은 자기 말을 전달할 길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 허공에 날아가 버려요. 세상에 묻혀버리고 아무리 큰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귀담아 들어주질 않아요. 그게 인간이 살아온 방식이에요. 정치가 해왔던 방식이고. 근데 가장 천한 사람의 이야기, 이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는 것. 먼저 이야기할 기회를 주는 것.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 행사는 제시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이 행사, 이 운동은 고종의 탄압으로 좌절하고 말았죠. 뭐 고종은 오히려 이제 그 다음에 대한국 국제를 공포하면서 대한제국은 만국이 승리나고 항만년 전리하시고 또 앞으로도 500년 전리하고 앞으로도 항만년 계속될 전제군주국인이라고 시작하는 전제군주제를 명시했습니다. 근데 1905년에 을산의학이 체결되면서 당시 한국 지식인들에게 하나의 숙제가 생깁니다. 을산의학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에게 이제 빨리 조약에 동의하라고 압박하니까, 윽박지르니까 고종이 그렇게 답을 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는 나 혼자 결정할 수 없어. 널리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어. 시간 끌기겠죠. 이토 히로부미가 한마디로 바보 만듭니다. 미국은 전제군주국이요. 폐하 혼자 결정하면 그뿐이지 백성의 의견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전제군주국이 망할 때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유였던 거고. 나라가 망하고 실제로 이제 나라의 자격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당시 지식인들의 고민은 이제 거기에 몰려갑니다. 나라가 우리가 의회라도 만들었더라면 미리 의회라도 있어서 이거 비준할 수 없다고 버틸 수 있었더라면 이렇게 나라가 망하진 않았을 텐데. 이제 나라의 국권을 되찾아야 되겠다. 누가 되찾아서 도로 순종한테 주나? 고종 순종한테 주나?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는 민국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근데 민국으로 가려면 그 전에 전제가 좀 필요했어요. 뭐가 필요했냐면 군주제 하에서는 군주가 누구냐에 따라 시대가 달라져요. 세종 같은 군주를 만나면 세상이 좀 편안해지고
연산군 같은 군주를 만나면 세상이 아주 난세가 되죠. 어지러워지죠. 군주의 인격 자체가 세상의 혼란, 치란을 결정하는 이런 상황들을 수천 년간 겪어왔어요. 우리가 성군을 기다리고 폭군을 미워하지만 어쩔 수 없고 이런 역사를 수천 년 겪어오고 나서 군주가 아니라 민주가 된다면 그럼 어떤 민이 나와야 나라를 찾을 수 있고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느냐. 좋은 민이 나와야죠. 좋은 민으로 바꿔야 된다. 지금까지 계속되는 100년 넘게 계속되는 이제 과제였어요. 그래서 그때 독립운동, 국권회복운동 한 사람들이 만든 비밀단체의 이름이 신민회였어요. 민을 새롭게 만드는 단체. 민이 새로워져야 민국을 건설하더라도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민을 교육하고 민의 조직을 만들고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고 실력을 기르고 이런 일들을 하자라고 다짐들을 했었던 거죠. 이 신민회가 이제 일제강점 직후에 조선총독부의 탄압에 걸려서 105인 사건으로 와해가 됐습니다만 이 근대개혁운동과 독립운동, 국권회복운동의 정신이 바로 3.1운동으로 다시 이어진 거죠. 1970년 3.1운동 일어났을 때 이때도 굉장히 좀 특징적인 현상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가장 특징적인 게 뭐였냐면 3.1운동 김희동립 선언서를 보면 5등은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게 선언문 다예요. 왜 했느냐? 차로서 세계만방에 구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고 차로서 자손만대에 구하여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육케 하노라.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나옵니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장하여 차를 선언함이며 2천만 땡땡의 성충을 합하여 차를 소명함이니 제가 땡땡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무슨 단어가 들어갔을까요? 예. 2천만, 당시에는 여러 단어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2천만 민족, 2천만 인민, 2천만 동포. 예, 2천만 민중입니다. 일부러 인민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2천만 민중이다. 왜? 최남선이 기초하고 33인이 같이 교류를 했습니다만은 이 고민을 저는 이제 이해를 해요. 우리 2천만이 전부 일본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여기에 인이 어디 있고 민이 어디 있느냐. 모두가 피지배자가 된 거죠. 모두가 집단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민만 남아요. 그래서 2천만 민이 아니라 민의 무리, 민중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2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여 차를 포명하며. 자, 대한민국을 건립한 주체는 그래서 우리 이 나라의 국부는 민주국가에서 국부 운운하는 게 좀 웃기긴 합니다만은 이 2천만 민중이에요. 2천만 민중이 이제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민중이 선언한 나라에 정부를 세울 때 나라 이름을 민국이라고 한 거죠. 민의 나라예요. 원래 이 민이라는 글자는 아까 좀 천대하는 글자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글자 자체의 형성이 피눈물 흘리는 눈을 그린 글자예요. 왜 피눈물 흘리는 눈이냐면 고대 중국에서 이제 외부에서 말 타고 철제나 청동기 칼을 든 자들이 아직 신석기 시대에 있는 마을에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 정복하고 지배했겠죠. 자기들은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 살면서 이 성 밖에 사는 다수의 민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걱정해서 농사 짓는 데는 한쪽 눈만 있어도 되니까 한쪽 눈을 다 멀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쪽 눈이 먼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민이라는 글자는. 그 민이 피지배자들이 세운 나라다 해서 민국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원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대한민국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임시정부가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여기서 이제 인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편적 용어니까. 그 다음에,
남녀, 귀천, 빈부의 차별이 없고 일체평등함. 영국에서 여성 참정권을 준 게, 노동자들에게 참정권을 준 게 1929년이에요. 보편, 일반적인 참정권을. 여성 참정권은 제한적이었어요, 여전히. 프랑스에서 여성들한테 보편적 선거권을 준 게 1949년이에요. 근데 우리 1948년에 이미 재헌의원 선거 때 이미 여성, 투표권이 똑같았어요. 그 전에 1919년에 이미 남녀 차별이 없다고, 정치적 차별이 없다고 선언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선언이에요. 무슨 페미니즘이 있던 시절도 아닌데, 국내에서는. 일부 있긴 있었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피압박 민족으로서 살다 보니까 모든 피압박 현상에 대해서, 모든 지배와 억압의 현실에 대해서 보편적 공감대가 형성된 거예요. 남녀, 귀천, 빈부 모든 차별이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우리가 근대 개혁운동과 독립운동 과정에서 형성한 체득한 민주적 관념이에요. 가장 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다.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핵심이었어요,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독립운동 과정에서 체득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친일파들도 그랬겠느냐? 독립운동에 관심 없었던 사람들도 그랬겠느냐?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그냥 세상 하루하루 살기 바쁜 사람들도 그랬겠느냐? 한반도는 여전히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고, 일본은 민주국가가 아니었어요. 천황제 군국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천황제 군국주의로 자국민들뿐만 아니라 식민지 주민들까지 지배하려고 했죠. 거기서 물론 이제 식민지 하에서도 일부 지식인이 민주를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또 일본 내에서도 다이쇼 년간 대정령, 그러니까 1914년부터 1918년부터 18년이죠. 18년부터 1925년까지 한 짧은 기간 동안에는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해서 약간의 민주적 개혁이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내내 일본 군국주의가 주장해왔던 것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정치 제도는 만세 일개의 현인신인 천황이 다스리는 일본식 정치 제도다라고 가르쳤죠. 그게 교과서에 들어가고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그랬던 거죠. 왕 없이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고종순종이 죽은 다음에 그 이전에 이미 일본 천황을 새로운 지도자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하나의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규범 또는 이제 직업규범이 되죠. 경찰한테 묻습니다. 경찰의 임무는 무엇이냐? 천황폐하에게 충성하는 것이죠. 검사에게 묻습니다. 검사의 책무는 무엇이냐? 천황폐하의 뜻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민을 위해 이게 아니에요. 다 천황폐하를 위해서. 천황폐하를 위해서 우리는 죽겠습니다가 하나의 시민 윤리가 돼버린 그런 사회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군국주의에 익숙한 사람, 왕 없는 시대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 그래서 누구라도 허수아비라도 왕으로 모셔야 되는 사람, 그 일본 천황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를 위해서 죽는 게 마치 충성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해방을 맞습니다. 자, 해방 이후에 우리가 겪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뭐냐면 무슨 분단 극복, 이념 대립 극복, 굉장히 많은 얘기들 할 수가 있지만 그 역사적 맥락에서 보자면 근대개혁운동과 독립운동 과정에서 우리가 지향했던 민주주의하고 일본 군국주의 치하에서 익숙해진 군국주의 유산하고 싸우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결국 분단과 그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들은 독립운동의 지향을 완전히 묻어버렸어요. 군국주의에 충성하고 군국주의에 익숙했던 정신이 한국 사회를 지배했죠. 민주주의가 뭔지 몰랐어요. 왜 4.19 때 정작 자기 투표권을 도둑맞은 어른들은 가만히 있고 투표권도 없는 애들이 부정선거 다시 하라고 나왔겠어요.
1953년부터 의무교육이 본격 시행되면서 교과서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본 교과서 배우던 애들한테 일본 교과서를 못 가르치니까 미국 교과서를 베껴서 가르쳤어요. 그 세대가 처음으로 민주주의를 배운 세대예요. 53년도 초등학교 입학했다가 1960년에 중학교 2학년이 되었던 한성여중 2학년 진영숙이 유서를 쓰고 나가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가 어머니한테 우리가 아니면 지킬 사람 없다고 유서 써놓고 나가서 미아리곡에서 총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우리가 겪은 일이에요.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내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름만 민주주의였어요. 일본 군국주의, 천황제 군국주의를 계속 민주주의로 불렀어요. 그렇게 알라고 요구를 했죠. 이승만 정권 때 4.19 나고 나서 발포 책임자였던 최인규가 5.16 직후에 사형당하게 되니까 기자들이 그 아버지한테 찾아갑니다. 아들이 사형당하게 생겼는데 소감이 어떠냐. 참 잔인하죠. 예나 지금이나 기자들 좀 잔인한 건 못 고치나 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은 임금께 충성하다 역적들에게 몰려 죽는 것이니 내 아들이 만고의 충신이다. 난 자랑스럽다. 민주주의라는 게 없어요. 박정희?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였지만 그가 동원한 의장들, 기호들, 장치들은 전부 일본 군국주의가 만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도대체 그런 착각들을 하고 살아요. 자기 젊었을 때가 제일 좋았던 시절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자기 몸이 좋았을 뿐인데 세상이 좋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박정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일본 군국주의가 시행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농촌진흥운동을 새마을운동으로 이름을 바꾸고 애국반상회를 반상회로 이름 바꾸고 군문치조 그냥 부활시키고 경방단을 향토예비군으로 이름 바꾸고 전부 자기가 젊었을 때 겪었던 일들을 다시 재현해 놓은 것들이에요. 일본 군국주의가 유신시대는 완벽하게 남쪽에 재현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황제 군국주의인데 일본에서는 군국주의가 사라지고 천황제가 남았고 우리나라에서는 천황은 사라졌는데 군국주의는 그대로 남았다고. 그럼 나눠 가졌어요. 지금 다시 합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나눠 가졌고 군국주의 의식이 이제 지배했죠. 그런 와중에 이 군국주의에 대한 반대 운동이 너무나 미약했어요. 아시다시피 4.19 때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이후에 6.3이라든가 유신반대라든가 보면 일부 종교인 그리고 정말 소수의 제야 인사 그리고 학생 빼놓고 반대 운동을 하질 않았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직업 있는 사람들, 어른들은 민주화 운동하면 안 됐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됐어요. 하다못해 철거반원이 막 철거할 때 화가 나서 욕을 하더라도 조심했어야 됐어요. 누가 김일성보다 더한 놈이라고 욕했다가 이건 세상에 김일성보다 더한 놈이 있을 수 없는데 더한 놈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김일성을 고무찬양했다고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직업 가진 어른들이 처음으로 거리에 나와서 독재타도라는 소리를 한 게 언제냐면 해방되고 전쟁 끝나고도 30년 가까이 지난 1979년 10월 부마 항쟁 때였어요. 그때 직업인들이 처음 거리로 나왔어요. 일반 직업인들이. 이제 박정희의 계엄령 선포로 바로 이제 수그러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자기 자식들이, 조카들이, 아들 친구들이 처참하게 맞아서 죽고 피 흘리는 모습을 본 어른들이 거리로 나왔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 민중이라는 개념이 소생합니다. 3.1운동 때 썼던 민중이 다시 소생해요. 80년대는 어른들도 조금씩 거리로 나오기 시작하는 시대.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직업인들이 거리로 나와서 최루탄 맞아가면서 쇠파이프에 맞아가면서 독재타도, 호언절폐 이렇게 외치던 시대. 이게 80년대 조금씩
확장돼서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진 거죠. 온갖 단체들이 민중 단체를 이제 표방했고 민중의 정치적 진출이 본격화했어요. 민중운동의 시대였습니다. 80년대는. 90년대까지도. 그리고 이제 91년도에 각각의 민중 단체들이 큰 조직을 만들죠. 전국농민의 연합회, 민주노총, 전국 빈민연합 같은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전국적 조직들이 91년대 1년, 2년 사이에 다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민중운동의 시대가 90년대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민중운동의 시대였는데 90년대 초중반에 이르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뭐가 달라졌냐면 첫 번째, 이 민중운동을 얘기하는 사람들 주로 이제 계급적 입장들을 얘기하던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에 걸쳐서 현실 사회주의가 완전히 붕괴해버립니다. 첫째로는 이제 계급 노선의 폐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 문제였고요. 하나의 변화였고. 또 하나는 민중 스스로의 실전적 조건이 달라집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87년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이제 88 올림픽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한국 사회의 특히 이제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아져요. 이제 마이카 시대가 열리죠. 80년대 생각했던 또는 70년대 말에 생각했던 민중을 떠올리면 자가용 사는 민중이 안 어울려요. 민중이라는 자기 자의식에. 또 스스로 민중이라는 게 조금 흔쾌하지 않아요. 요 무렵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 사회에서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0% 정도까지 올라가요. 나는 민중 아니야. 나는 중산층이야. 자의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중첩되면서 90년대부터 이런 이제 계층적 운동들, 계급적 운동들은 각각의 단체들에서 하고 좀 더 공동선에 부합하는 과제들을 찾아서 정치를 개혁해야 되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게 80년대 말에 경실련부터 1994년 참여연대를 이르기까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이건 무슨 뭐 계급운동이 아니잖아요. 환경 문제라든가 여성 인권 문제라든가 아니면 경제 정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치에서의 불합리함을 부패 척결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단체의 시대가 열립니다. 여기들은 이 사람들은 스스로 민중운동단체를 표방하지 않았어요. 시민단체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죠. 시민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 과거에 민중운동하던 사람들이 막 이제 뭐 비판하기도 했어요. 당신들 때문에 민중의 정치의식이 둔화된다라든가 이런 비판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러거나 말거나 90년대부터 민중이라는 단어 자체의 사용 빈도가 줄어들고 사람들은 스스로를 시민으로 시민적 자의식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이 우리 사회를 더 낫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죠. 노무현 정부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참여연대를 표절해서 참여정부라고 지었어요. 이 시민사회단체를 바탕으로 하고 정치가 이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서로 협조하고 때로는 이제 견제받으면서 그렇게 나가야 좋은 정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내놓았던 이제 메시지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 이 시민단체들이라는 거죠. 시민단체들이 밑에서 단단하게 받쳐줘야 정치의 민주정치가 제대로 펼쳐질 것이고 사회의 민주화가 제대로 진전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2004년, 2005년경이었었는데 시민단체 활동의 역사가 한 10년쯤 됐을 때였고요. 그리고 그 무렵의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집단이 바로 이 시민단체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민단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시민단체의 신뢰도가,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우리 차기근 의원님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국회보다 낮아요. 국회는 언제나 최하위에 근접해 있었는데 지금은 시민단체가 더 낮아요. 2005년 유라이트 전국연합을 필두로 해서 거기에 들어간 온갖 단체들이 스스로 시민단체를 표방하면서 이제 시민단체들이 정신없게 돼버렸죠. 지금의 시민단체 그러면 대개
어떤 것들 떠오르냐면 고발사주 대행업체 많이 떠올라요. 뭐 시민단체가 누구를 고발했다, 시민단체가 누구를 고발했다는 얘기들이 뉴스에 도배가 되니까. 시민운동이 2000년대 중반까지 그야말로 전성기였었는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 전혀 다른 상황을 맞게 돼요. 시민운동의 대부라고 불리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시죠? 참여연대, 아름다운 재단, 희망제작소. 그분의 생각은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생각이 기본적으로 같았죠. 시민운동, 시민사회가 바치고 정치는 그 밭에서 자라는 작물이에요. 밭이 거름을 잘 주고 토양이 비옥해야 좋은 작물이 자라는 거잖아요. 자기는 밭갈이 하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오해, 저 사람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받아서 꿋꿋하게 김대중 노무현 10년, 정권 10년 동안 시민운동에만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해왔던 사람인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 얼마 후에 수염 기르고 지리산 한바탕 종주하고 나더니 서울시장 출마하겠다고 태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랬었어요? 아니, 이명박 정권 들어서니까 국정원 통해서 시민단체들 뒷조사하고 거기에 지원하던 기업들 세무조사하고 시민단체 회원으로 있는 사람들 예컨대 사회이사로 쓰면서 저 사회이사 급여 받아서 시민단체 회비로 넣곤 했었는데 그거 다 잘라버리고 정치가 이 모양이어서는 시민단체, 시민운동이 살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거꾸로 한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죠. 정치를 먼저 좀 바로잡아야 시민사회도 시민운동도 제대로 가겠다. 2000년대 말, 그러니까 2010년대까지의 이제 우리가 겪었던,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대부가 그런데 다른 시민단체 회원들도 어떻겠어요? 재생산도 잘 안 되고, 회원 확대도 안 되고, 회비 수입도 안 늘어나고, 그리고 젊은 활동가도 새로 모으기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된 거죠. 다만 이제 시민단체들에게 활로가 될 만한 것들의 변화가 이제 모바일, 인터넷 기반의 확대라고 하는 상황이었죠. 민주주의를 좀 더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민중운동의 시대에서 이번에 이제 이건 계층운동은 따로 가고 좀 시민단체 시대로 넘어간다고 했던 것이 2000년대 중반까지 상황이었었는데 안 된 거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다시 이제 역사를 퇴행시키는 경험들, 퇴행시키고 느끼는 경험들을 하면서 어떻게 이걸 타개할 것인가. 다시 신민의 당시의 의식으로 돌아가서 민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뭘로 할 것인가. 민의 깨달음은, 민의 깨우침은 어디서 올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행사를 기획하는 단체가 시민의 눈인데 아마 2014년경이었던 것 같아요. 문성근 씨가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모바일 시대에 모바일 시민단체를 하나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뭐 100만 명 정도의 회원을 모으는 거대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 이제 분야별 논의도 가능하고 또 콘텐츠도 올리고 토론도 가능하고 뭐 저보고 이제 콘텐츠도 좀 몇 개 올려보고 그러라고. 초기에 이름을 지을 때 뭐 이제 뭘로 이름을 지을 거냐 해서 저는 이제 민주시민의 날개 뭐 이런 식의 이름을 그냥 어렵게 짓지 말고 짓자 했더니 또 이제 김진애 씨가 민주도 빼버리자 해서 시민의 날개로 지었어요. 근데 그 단체는 지금 없어요. 이제 산하단체 중에 하나로 만들어진 게 시민의 눈이죠. 안 돼요. 아무리 모바일로 가입하기 쉽고 뭐 한다 하더라도 이제 시민단체의 시대가 갔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그렇게 100만 명 모으겠다는 시민단체는 회원을 못 모았는데 지금 민주당 당원이 500만이에요. 회비를 한 번이라도 낸 사람은 한 250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도 당원이 한 400만 된대요. 그럼 대한민국의 유권자 4천만 중에 거의 1000만이 당원이에요. 중국 공산당 당원이 한 1억 명 됩니다. 15억 명 중에 1억. 근데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5천만 명 중에 500만이에요. 더 많아요, 중국 공산당보다.
불과 한 10년 사이에 이렇게 확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길게 보자면 우리 민주주의의 원칙 또는 민주적 신념 또는 민주적 가치 이걸 소생시키겠다고 하는 운동은 고작 80년대부터 시작됐어요. 대중적 차원에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위치를 떠나서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이제 직접 무슨 시민단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또 간접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이른바 권위주의적 통치 문화가 워낙 깊게 뿌리 깊게 남아 있어서 이 시민단체 자체가 살아날 수 없게 만들고 있으니까 일단 좀 직접 정치를 바꿔보자. 또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보자. 그리고 그럴 만한 기술적 기반이 이미 갖춰져 있다. 이런 판단들을 이제 국민이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저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 이제 뭐 알만한 사람들을 보면 이래요. 과거 민자당부터 아니 공화당부터 시작해서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2계열의 정당에 가입을 하면 하다못해 청소년 선도위원 딱 스티커라도 줘요. 청소년 선도위원 스티커 차에 보시면 주차 위반 해도 괜찮아요. 그 당의 당원 가입은 그래야 도움이 돼요. 근데 민주당 쪽에 가입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번에 대의원 선거하는데 꼭 좀 가입해줘라. 당원 몇 명 필요하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부탁을 하면 막 피하다가 마지못해 당원 가입증 써주면서 이거 절대로 안 알려지는 거지. 비밀이야. 알려주면 큰일 나. 우리 애들 취직하는데 지장이 있어. 이게 우리 문화였어요. 항상 그래 왔어요. 민주당에 가입한다는 건 위험한 일이었어요. 이건 마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10년 사이에 이제 자유롭게 나 당원이요, 권리당원이요 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죠. 저는 이제 향후 한국 민주주의의 진행해야 될 길은 그 사람들이 정할 거라고 봐요. 가장 적극적인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뚜렷한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과 전망과 요구를 가진 사람들. 그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의 한국 민주주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간 단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을 한두 개 정도만 좀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저희 여자분.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제 강의를 듣다 보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 지구당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지구당은 지금 정당법 3조에 의해서 좀 삭신이 되는 관계로 이제 지구당을 지금 넘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유튜버들은 지금 후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어느 발언이라든가 약간 활동을 하면서 이게 지구당이랑 무슨 차이인가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이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 가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의원 이제 정치인들 우리 차기근 의원님 막 이제 계시니까 그렇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정치인들은 이 당원들과 어떻게 소통하면서 당원을 늘려나갔고 또 그들의 요구를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견제하고 일부는 설득해야 되는 소통의 관계들이 좀 필요한 거죠. 지금 저는 뭐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다 이제 지구당 부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왜 그랬냐면 과거 시민단체들에서는 이제 회비 열심히 내고 열심히 참가하고 그리고 무슨 집회 때마다 이제 열심히 나가면 열성 회원이었어요. 훌륭한 회원이고 존경받는 회원이고 모범 회원이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러면 개딸이라고 그래요. 좀 이상하죠. 근데 이 시민운동의 방식과 동력 또는 시민들이 시민단체에 기대했고 거기에서 표출했던 그런 것들이
정치인들의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의 시대의 변화의 흐름이다라는 걸 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지구당 활동이든 아니면 당협 활동이든 아니면 다른 방식의 활동이든 간에 적어도 정치인들과 지지자들 아니면 이제 당원들 이들 사이에 대면 소통 기회를 늘려야 되고, 그게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구당 활동 강화인지 후원 활동 강화될지 아니면 당 차원의 교육 활동 강화가 될지 그런 것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예. 아까 드신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걱정되는 바가 지금 민주주의에서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그 고위직에 있는 인사청문회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까지도 왜곡하는 현실을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데, 저는 이 국가적으로 그 역사 인식, 역사 공부 가르침 이것이 한 박근혜 그 전부터 좀 많이 왜곡되고 축소되고 하다못해 선택 과목으로 됐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고 역사 인식 전 국민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방향운동할 것인가, 학사적인 입장에서 한번 좀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늘 어떤 일에 앞서서 많이들 양심과 욕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이 욕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양심을 버려야 할 것인가, 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 욕심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이건 늘 있는 갈등이에요. 개인 내부에서도. 그리고 이게 정치적 갈등으로도 표현이 되고요. 역사 인식론으로도 표현이 돼요. 욕심이 양심을 압살한 사람들은 양심 없는 역사관을 가져요. 반인도주의적인 역사가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흑인들이 아프리카 흑인들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그래도 미국에는 노예제가 미국 흑인들에게는 축복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반인도적인 것이었거든요. 인간의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비유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한국인 유독 많아요. 설령, 사실도 아니지만 설령 일제 침략 결과 한국의 경제 성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설령, 사실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 기간 동안에 반인도적인 민족차별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까지 정당화해요. 왜? 양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기실 무슨 정치 세력 간의 싸움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양심 수준을 회복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마지막 질문 한 번만. 제가 강의를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주주의를 이제 외국의 서구 열강권에 있는 제도를 수립해 왔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조선이나 고려 역사로 다시 그 돌이켜 봤을 때 우리 한반도에 위기가 처해지면 민중들이 나서서 이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강했었잖아요, 당시에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관점에서 그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민중이 나서서 우리 한반도의 다시 위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 심리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처음 이해하는 단계에서의 어떤 그 상호관계를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오랜 설명이 필요한 얘기라서 제가 짧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민족이라는 단어는 1900년에 처음 사용됩니다. 민중이라는 단어는 그 뒤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자의식, 민의 자의식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고려시대에 원나라에 맞서 싸웠던 경험이나 임진왜란때 그 외적에 맞서서 일어났던 경험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특히 임진왜란 때 보면, 임진왜란은 물론이고 1895년 의병 당시만 하더라도 민이 대장이 된 적은 없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분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귀한 녹음을 해주시고 프로그램 준비해주신 정우영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